네, 기초과정 첫 시간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6개의 용어를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 6개의 용어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를, 2조 3호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용어의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였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1조 목적, 2조 6개의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이어지는 9조, 10조, 11조부터는 중개업의 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그리고 중개업의 등록제도에 대해서 기초과정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해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는 2개의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시게 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저 뒤에 가서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거 공부하시게 될 건데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 이른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또 협회에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가서 공부하면 이런 유사한 테마들,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또 비교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심층 분석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의결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든 과목이 실제로는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선택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요건이나 기준이나 사항이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부분은 오지선다형 기출문제, 단독문제를 생성하기 아주 쉬운 부분이잖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출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아닌 것은 1항, 2항, 3항, 4항 여기에 뭐 그럴듯한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답. 이런 형태로 최근에도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어떤 요건이나 기준이나 사항이 4, 5가지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 앞으로 기초과정을 넘어 이론과정 반복 학습을 하면서 종래에는 암기까지 된 상태에서 고사장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러면 이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이 몇 명이요? 한 명입니다.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해서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이 또 한 명 있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 한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7명 이상 11명 이내니까 편의점, 세븐일레븐 연상하시면 되겠죠. 근데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 중에는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한대요? 포함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하면 일반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 일반 위원이 구성되겠죠. 우리 과목 출제위원이 자주 또 표현을 뒤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함 들어갈 자리에다가 제외 들어갈 자리에다가 포함을 뒤바꾸어 틀린 지문 만드는 거 아주 상습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포함인지 어떤 부분이 제외인지 또 잘 구분하면서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인데 그 한 명의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1차관인가 2차관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제1차관과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은 국토 업무 담당입니다. 2차관은 교통 업무 담당이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 업무가 교통 업무예요? 국토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차관이 맡겠거니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했고요. 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들이 있죠. 그들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될 위원장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겠죠. 그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원과의 관계의 문제를 고려한 입법상의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있는 공무원 한 명을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삼고자 한다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이니까 임명하면 되겠죠. 그런데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삼고자 한다면 국토부 장관과 그 교수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임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위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나가는 이 위원이 있어서 보충이 되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을 그대로 승계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원장, 아까 누가 맡는다고 했었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될 거라고 했었죠. 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그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 통보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보완장치로 함께 두게 됩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용의 요건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의가 되는 것이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하면 그 안건은 의결됩니다. 지금 이것은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는데, 과반수라고 하는 표현은요, 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숫자 10을 놓고 말을 했을 때 반수 이상 이렇게 말하면 5부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 10을 놓고 말했을 때 과반수 그러면 6부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령 규정 중에 보면 반수 이상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과반수를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출제위원이 표현을 뒤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또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어떤 숫자, 수치, 분량의 언급이 나오는 지문을 보시면 기준을 옳게 설정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인데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기출지문입니다. OX? X죠. 개의요건은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을 요하지만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지만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4가지를 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4가지 심의의결사항 중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었었는데 이 첫 번째 심의의결사항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단원으로 볼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원칙적 시행기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시 말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용에 관한 내용들, 기초이론들 정리를 해보셨고 이제 본격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일반에 대한 기초 내용들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우리 과목은 아주 특이하게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것도 거의 매년.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면서 막상 도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자체도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느냐?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데 앞으로 이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여러 번 언급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펼쳐서 언급을 하면 문장의 주어가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확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의 규정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은 원칙은 시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85년 시행된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33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한 번도 34회 시험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일정이 다 다르다거나 결정적으로 시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응시생의, 수험생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국의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위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둘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위탁받을 수 있고 아직 실제로는 한 번도 위탁을 받은 적은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되어서 시험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보칙편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업무가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 업무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 교육 업무도 위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무교육이든 연수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교육 업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는데 교육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예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도 원래 대학이 교육기관이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다면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비록 그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 협회만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탁받아 시험 업무를 주관하지만 그거는 업무 위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업무 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관한 부분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의 응시 자격은 원칙은 제한 없음입니다. 국적도, 성별도,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제한 능력자들이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형법상
수형자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국적도 성별도 연령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쉽게 말해 컨닝치다가 걸리거나 하는 거죠. 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시험은 채점할 필요 없겠죠.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부정행위자에게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단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큼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의 시행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해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두게 됩니다. 지금 이제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계신데 기초과정만 수강하고 나서도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시험하고는 급이 다른 시험이구나 하는 걸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소한 연 단위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분량의 시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응시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기 전 시험을 공고하도록 입법화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요, 2번 있는데 개략적 사항에 대해서 예비 공고, 예정 공고를 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확정 공고를 하는데, 예비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예정 공고에 대해서 예비 공고, 개략적 사항은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인데 공고의 방법은 예비 공고와 같습니다.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서 시험을 공고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시험 공고에 관한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방법입니다. 시행 방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이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 학개론.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3과목. 이렇게 해서 1차 2과목, 2차 3과목을 구분하여서 시행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최종 합격은 1차 합격을 전제로 하여 2차 최종 합격의 문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합격 점수가 나와도 1차가 불합격되었다면 2차 채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시험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인 민법과 개론은요,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는데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하는데 여기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논술 준비도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시행한다고 했죠. 1, 2차가 구분되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는데 동시 시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 1, 2차가 동시 시행된다면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을 1차의 방법에 따른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가 동시 시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2차 시험 과목도 1차의 방법에 따라 선택형, 다시 말해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1, 2차 동시 시행되는 경우에 1차 합격자를 선별해내기 전에 그날 다들 2차 시험에 응시하는데 1차가 불합격 처리가 되면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꾸로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시험이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한해서만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에 일부 면제 혜택을 주어서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에 면제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죠.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 면제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최종 합격되지 못하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차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단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그렇기 때문에 33회 시험에서 1차만 합격된 분이 34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되지 못하면 35회 시험은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1차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유일한 일부 면제 혜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1차 시험은요.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민법과 개론 두 과목 각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씩 각각 득점했다는 전제하에 두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1차 시험은 합격자가 됩니다. 근데 원칙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 2차 시험도 동일합니다.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세 과목이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을 전제로 세 과목의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자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의결하는 방법에 따라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도 있고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2차 시험은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하고 시행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다. 단 이런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이 있어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합격자 결정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여 바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이어서 중개업의 등록제도가 바로 연결되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그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다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사실은 등록도 한 적이 없는데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서 이 법이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해 주는 자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분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구기득권이 인정되는 개념이지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은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그 두 갈래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등록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인과 오직 개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뒤에서 배우실 건데 공인중개사법이 이중소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요,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이 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사표부터 써야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냥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 신청을 어디 가서 할 것이냐, 등록 관청이 어디냐 하는 문제죠. 잠시 후에 보실 건데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만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죠. 소재지 기준은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법인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확보한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지역과 군지역은 언제나 구분, 분류, 구획되어 있죠. 시지역이 따로 있고 군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군지역은 무조건 해당 군수가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와 구의 관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 안에 분구가 되어 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고 어떤 경우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인지를 입법자가 명확하게 기준 세워주어야 했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9조 1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랬는데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그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분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장이 등록관청이다. 구가 없으면 시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분구가 되어 있다면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때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자치구이든 일반 대도시의 비자치구이든 불문하고 분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구가 없는 시들 있잖아요. 뭐 속초시라든가 의정부시라든가 파주시라든가 구가 없는 시에서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해야 할 등록의 기준이 있겠죠.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확보할 등록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등록의 기준을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령을 통해서 정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 확보했어야 할 등록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실무교육 수료했어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되는 실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하기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된다.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1년 안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이내 시행한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비로소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 수료가 등록의 기준의 효력을 만족시키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쪽으로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확보한 사무소가 등록의 기준에 부합이 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확보한 공간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 아직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필한 공간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아직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간 확보해서 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등록의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5가지의 등록의 기준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등록의 기준을 묻는 문제보다 법인의 등록의 기준을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인이 확보할 5가지 등록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는 협동조합인 법인이어야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 아니거나 협동조합이 아닌 법인, 비영리 사당법인 형태의 법인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 아니면 적어도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속하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그나마 등록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법상 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뒤에서 우리가 업무 범위 편에서 볼 건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6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14조가 허용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설립 목적을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앞서 우리가 포함이라는 것도 본 적이 있었죠. 여기는 제외예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 빼놓고 임사원 중에도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3분의 1 이상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머지 3분의 2선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혹은 무함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무교육은요, 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자는 물론이고 임사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도 실무교육은 수료했어야 됩니다.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 확보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이 두 가지, 법인이 이 5가지 등록의 기준을 갖추었을 때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였다고 선언한 사유에 속한다면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을 통지받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등록의 결격사유는 이어지는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